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것만큼 부모한테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집을 사야 한다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데, 손자 교육비가 부족하다는데 안 줄 수가 없지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재산을 미리 넘겨준 순간부터 관계의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가 중심이었습니다. 자식이 필요할 때 부모한테 왔습니다. 명절에도 오고 생일에도 오고 힘들면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다 받아간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경제적으로 묶여있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집을 산다고 해서 퇴직금과 노후 자금 3억을 통째로 줬습니다. 나중에 갚겠다는 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줄 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기뻐하고 며느리가 고마워하고 손자 손녀가 웃는 걸 보면서 이보다 더 잘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그 어머니는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혼자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했더니 지금 바빠서요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입원했을 때 면회를 온 건 이웃 할머니 2분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미리 다 줬을 때의 현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사람한테는 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식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돈을 완전히 손에서 놔버리는 건 스스로 관계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없으면 아프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몸이 안 좋아도 병원을 못 갑니다. 치료를 미룹니다. 그렇게 건강을 잃어갑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후는 건강도 함께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다 줘서 자식은 집을 샀는데 정작 부모는 병원비가 없어 골방에서 혼자 버티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한 줄 정리합니다. 자식에게 미리 다 주는 건 베품이 아니라 스스로 버림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쥐고 있어야 합니다. 줄 거면 조금씩, 그리고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 줘야 합니다. 다 줬는데 혼자 남겨진 다음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베품입니다. 우리가 몇 년지기인데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더 잘 알지. 잠깐만 도와주면 되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습니다. 50년지기 친구, 고향 친구, 군대 동기, 직장 동료.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게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돈은 관계를 바꿉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됩니다.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돈을 빌린 쪽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방을 피하는 겁니다. 먼저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연락이 끊깁니다. 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하지만 더 억울한 건 평생 소중하게 여겼던 우정까지 사라진다는 겁니다.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겁니다. 이게 노년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결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처음 빌려주면 두 번째도 옵니다. 두 번째를 거절하면 원망을 듣습니다. 그 사람 참 변했어. 예전에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줍니다. 그게 반복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노년에 돈을 빌려달라고 접근하는 친구들 중 일부는 정말로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의 상당수가 오랜 지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훨씬 더 경계심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그러므로 규칙 하나를 세우십시오. 빌려달라는 요청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줄 수 있을 만큼만 준다. 그 이상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친구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다 줬다가 다 잃는 것보다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핵심 한 줄 정리합니다. 돈은 말하는 순간 관계가 변합니다. 노년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친구를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소진시키면서까지 베푸는 희생입니다.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손자, 손녀를 봐주십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간병하십니다. 동생 집 살림을 도와주십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한다고 하니 아이들을 대신 키우다시피 하십니다. 밥도 해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학원 픽업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의 허리는 무너지고 무릎은 망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게 맞지. 자식이 힘든데 내가 어떻게 안 도와. 이 정도는 해줘야 조부모지. 이런 생각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몸이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야 처음으로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서운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본인이 선택해서 한 거니까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소진의 덫입니다. 자신이 먼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옆 사람보다 본인이 먼저 써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먼저 쓰러지면 남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내 에너지가 먼저입니다. 내가 버텨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소진시키면서까지 베푸는 분들은 사실은 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냉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어도 괜찮아라고 합니다. 이 패턴이 평생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분을 당연히 베푸는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거절이라도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왜 저래?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몸이 망가지거나 돈이 떨어지거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몰리거나 그때 베풀물 멈추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동안 베풀무로 유지되던 관계였기 때문에 베풀미 사라지면 관계의 이유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소진형 베풀매의 끝입니다. 핵심 한 줄 정리합니다.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베푸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줄 수 있을 때만 줘야 관계도 지속됩니다. 네 번째, 감사를 기대하며 베푸는 조건부 친절입니다. 이건 좀 더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아무 조건 없이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베풀고 나서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연락이 없으면 서운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조건부 베풀매 신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감사함을 기대합니다. 인정을 기대합니다. 참 좋은 분이라는 말을 기다립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상대방 탓으로 돌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상대방은 압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과 뭔가를 기대하며 주는 것의 차이를 느낍니다. 감사를 기대하는 베풀문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저분이 뭔가를 바라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가까이 하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리고 감사를 기대하며 베푸는 분들이 겪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를 기대할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줬는데 반응이 시원찮았으니 이번엔 더 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에스컬레이션이 됩니다. 베풀미 커질수록 기대도 커지고 실망도 커집니다. 그렇게 소진됩니다. 베풀문 결과와 분리돼야 합니다. 줬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감사를 하든 하지 않든 그건 상대방의 몫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내 감정을 걸어두면 나는 영원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베풀문 주고 나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감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 인식 자체가 관계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핵심 한 줄 정리합니다. 감사를 기대하며 베푸는 순간 그건 베풀미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는 계약이 끝나면 관계도 끝납니다. 다섯 번째, 경계 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감정 소모 베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돈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베풉니다. 에너지도 베풉니다. 감정도 베풉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밤새 전화를 받습니다. 옆집 사람의 고민을 내 고민처럼 끌어안습니다. 친구의 가족 문제, 자식의 부부 갈등, 형제의 사업 실패까지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려 합니다.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이 외롭다는 것도 모릅니다. 자신이 힘들다는 것도 모릅니다. 남의 감정을 받아주는데 너무 익숙해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노년에 겪는 현실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락도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들어줄 때만 연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때는 잘 안 옵니다. 이분이 힘드실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들어주는 역할만 해왔으니까요. 이게 경계 없는 감정 베풀매의 결말입니다.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란 차갑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한계가 있다. 나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관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는 반드시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노년에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노년에는 존재감에 대한 불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줘야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내가 베풀어야 내 자리가 생긴다는 불안. 이것이 경계 없는 베풀음을 가속시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못해줄 때도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관계입니다. 당신이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들어줄 에너지가 없어도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려면 베품 외에 다른 것으로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약함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한 줄 정리합니다. 경계 없는 베풀음은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듭니다. 진짜 관계는 베품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다 주는 것,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신을 소진시키는 희생, 감사를 기대하는 조건부 친절, 경계 없이 감정을 내어주는 것. 이 5가지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았네. 그럼 나는 잘못 산 거야?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베풀어 온 건 나쁜 마음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옳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푸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아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노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외롭게 지쳐서 돈도 없이 아픈 몸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십시오. 돈은 지키십시오. 건강은 지키십시오. 감정도 지키십시오. 베풀되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베푸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거절하고 나서도 진짜 관계는 남습니다. 떠나는 관계는 처음부터 당신이 필요해서 온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변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마음이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만 바꾸십시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오늘 아니오라고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그게 당신 노후의 첫 번째 경계입니다. 그게 진짜 새 출발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돌봄을 받을 차례입니다. 당신이 쉴 차례입니다. 그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혼자 품지 마시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분들과 혹은 자식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어쩌면 이 이야기가 가족 간의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한 줄이 저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